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그림자 상점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변윤하 작가님, 출판사는 엔드 출판입니다. 요즘에 특히 많은 젊은 한국의 작가님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시도하지 못했던 한국형 SF, 한국형 판타지, 한국형 미스터리, 이런 이른바 장르물이라고 부르는 이런 장르에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국형 판타지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익숙한 장르는 아니었고요. 판타지다 그러면은 항상 그런 장르들은 외국 소설들이었고 대부분. 그래서 주인공들도 항상 해리, 프로도, 헐마이니 이런 좀 낯선 외국 사람들이었죠. 근데 K 판타지라고 부르는 한국형 판타지 작품들 속의 주인공들은 근래에 좀 히트했던 베스트셀러들을 살펴보면 지구 끝의 온실에는 아영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천개의 파랑에는 연재와 은혜, 이렇게 아주 익숙한 그리고 낯익은 이런 한국 이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상점이라는 이 아주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의 한국형 판타지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17살의 열이라는 여학생입니다. 이 그림자 상점이라는 제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림자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아주 굉장히 몽환적이고 정말 그야말로 판타지 장르에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그림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재하고 그리고 누구의 그림자든 다 같은 색깔이죠. 같은 색깔에 같은 조건, 동일한 물리 법칙을 적용받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는 내 그림자가 네 그림자보다 못하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당연히 아주 동등한 것이고 공평한 것인데 만약에 누구 그림자가 내 그림자보다 더 잘생겼다거나 더 훤칠하다거나 더 잘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그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림자 주인의 차이겠죠. 네, 그림자는 죄가 없습니다. 아주 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림자가 남들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권열이라는 여학생은 그림자가 3개입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나 혹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죠. 인간의 이런 배타적인 성향은 아마도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나 우리와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배척하려는 그런 본능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소설의 주인공 열이는 수군거림과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중학생이고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림자가 3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런 이유로 남들과 다른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이는 자기 그림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그림자가 그런 모습이라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연 이 열이를 불행하게 만든 건 남들과 다른 그림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열이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남들과 다른 그런 자신의 그림자와 자신을 미워한 열이 자신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그 열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바닥만 보며 걸어야 하는 인생.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왜 나만 다른 그림자를 가졌을까? 왜 나는 다를까?
하는 생각에 매일 죽고 싶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매일 바닥만 보며 걸어가는 거는 자기 그림자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안 보이는데 그늘로 가려고 그러고 계속 그림자가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막 그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그것 때문에 매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소녀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렇게 족쇄 같았던 자신의 그림자를 어떤 계기로 떼어내게 됩니다. 떼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그림자들이 사람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아주 큰 그 골자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여정이고요. 그렇게 이들의 그림자 상점을 향한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 주인공과 주인공의 그림자들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내 그림자가 독립적인 개체로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어떤 그런 면에서 주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이 나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결국 내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림자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저주의 마음은, 그 나쁜 마음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이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 많은 이야기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 그림자를 떼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이상한 조금 남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그런 그림자를 사냥하는 사람들, 그림자를 고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판타지적인 요소로 가득하면서도 이 그림자라는 개념이 주는 굉장히 많은 은유와 그런 이미지가 생각거리라고 해야 되나? 들어있는, 철학이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를 한국형 킬링 판타지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그리고 긴장감이 계속 그러면서도 유지가 되고 또 그 안에 많은 철학적인 질문들, 생각할 거리들이 녹아 있어서 좋았고요. 몇 가지 이제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 그림자 상점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서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림자가 다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림자가 없는 그런 마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유독 그림자가 있는 여자아이가, 작은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정상인 아이인 거죠. 근데 그 아이의 그림자를 그래서 주인공이 막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림자가 안 보이게 하려고 자꾸 벽으로 붙고 위축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막 해요. 그림자를. 오히려 그 아이가 정상인 건데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외눈박이의 나라에서는 눈 두 개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떠올랐는데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냥 다른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나쁜 것도 아니죠. 또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뿐인데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쁘다라고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몇 문장만 읽어드리면 그림자가 없는 섬에서 유일하게 그림자가 보이는 아이라니 나는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러자 아이는 그림자를 숨기려는 듯 몸의 부피를 최대한 작게 만든 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게 정상인데 그게 막 부끄럽고 경계가 되어가지고 그림자를 이렇게 작게 만들려면 몸을 웅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몸의 부피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경계하는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키워드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다름,
틀림,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는 모습,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 그림자라는 게 이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림자라는 거는 결국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고 어쩌면 가장 정확한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도 있죠. 빛의 그 방향에 따라서, 세기에 따라서, 그리고 좀 어떨 때는 좀 희미하게 보이기도 할 거고, 빛에 따라서 또 이렇게 빛의 또 그 특성에 따라서 무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거고, 아주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거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는 어떤 그림자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막 공격하는 그런 그림자도 나와요. 어찌됐건 다 자신의 그림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그림자가 좋은 사람도 있고 떼어내고 싶을 만큼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그림자는 빛이 투영한 자신의 모습이죠.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신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 상점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잠깐 그런 부분을 느꼈던 구절을 읽어드리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그곳에 갈 수 없단다. 이 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진짜 내 모습을 비춰주는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문. 네, 이런 구절입니다. 어떤은 제가 스포가 될까봐 일부러 가린 단어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서 결국은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알을 깨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자아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 마주치는 것,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이런 철학적이기도 한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 자체로도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와 의미가 모두 한꺼번에 담긴 아주 멋진 한국형 판타지를 또 한편 만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렇지만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한국형 판타지를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림자 상점, 변윤하 앤드 출판. 프롤로그. 세계의 그림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옥상 난간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시야가 닫히니 다른 감각들이 살아난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스치는 바람, 바닥을 뒹구는 말라 비틀어진 낙엽들, 덥고 습기 찬 어둠. 깊은 밤이라 학교는 적막하기만 하다. 지금이 죽기에 적절한 타이밍일까? 추락하는 상상을 해본다. 떨어지는 건 순간이다. 이렇게 뛰어내리면 곧장 수직으로 하강하겠지. 가속이 붙고 이내 땅에 몸이 부딪히고 두개골이 깨져 피가 흘러넘치고 사지가 비틀린 채 차디찬 바닥에서 그대로 그렇게. 나는 다시 눈을 뜨고 고개를 숙였다. 어둠에 휩싸인 땅이 보인다. 아빠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이곳에 올라왔다. 그러면 조금은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막상 이곳에 올라서니 두려움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온다. 나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친척들 뿐. 그들의 존재는 내게 있어 거리에 지나는 행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
제로의 상태. 정말이지 아무도 없다.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린 아빠를 생각하자 물속으로 가라앉듯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아빠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선택한 걸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곳에 서면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더더욱 원망스러웠다. 나중에 아빠를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다. 왜 나를 두고 떠났어? 주머니에서 아까 써두었던 구겨버린 유서를 다시 꺼내 펼쳐본다. 이 유서는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친척들에게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이내 유서를 버리고 싶어졌다. 여태껏 내 생존 여부도 모르던 친척들. 그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가식적인 동정의 눈빛. 지금도 등줄기에 오싹 소름이 돋는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두 뺨이 달아올랐다. 눈물을 닦으려는데 발 아래 있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온다. 나는 새삼 그림자의 실루엣을 천천히 내려다봤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 발 밑에는 늘 세 개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다. 하지만 점차 나를 보는 사람들의 낯선 시선이 두려워졌다. 유독 내 그림자를 신기해하던 친구가 온갖 소문을 낸 다음부터는 더더욱. 그 후로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습관처럼 음지로 걸어 다녔지만 항상 그림자를 숨길 수는 없었다. 동네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집으로 몰려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기 일쑤였고 어느새 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지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온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욕을 한 바가지씩 하며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방 안에 숨어 이 모든 일을 문틈으로 지켜보면서 그저 상황이 종료되길 숨죽여 기다릴 뿐이었다. 아빠, 내 그림자는 왜 남들과 달라? 언젠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아빠는 나를 꼭 껴안아주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 그림자도 여러 개야. 하나처럼 보일 뿐이지. 네 그림자는 그냥 조금 더 솔직할 뿐이란다. 솔직할 뿐이라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림자가 하나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된다나. 그래서 나는 나만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 푸른 빛이 스며든 조용한 새벽녘. 서랍장에서 할머니의 바늘 상자를 꺼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늘 상자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마치 엄청난 비밀을 오래 품고 있었던 것처럼 상자에는 부연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후 하고 가볍게 입김을 불자 먼지가 허공으로 흩어지더니 상자 틈새로 금빛 광채가 새어나왔다. 딸깍 은색 고리를 젖혀 상자를 연 순간 어느 날 밤 스탠드 불빛 하나에만 의지한 채 남몰래 무언가를 이어붙이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면 그때 발 뒤꿈치를 들고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 바느질을 하곤 했다. 한 번은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는데 부엌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무언가에 한참 열중하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았다. 식탁 위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얇고 검은 물체를 빠른 손놀림으로 잽싸게 꿰매고 있었다. 마치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집도하는 것처럼. 그때 나는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의문의 바늘 상자를 연 지금 그날의 일이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자 속에는 하얗게 빛나는 실타래, 바늘꽂이에 꽂힌 반짝이는 은색 바늘, 탄탄한 가죽으로 만든 검은색 골무등이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실타래를 천천히 풀고 제일 얇은 바늘 하나를 뽑았다. 그런 다음 바늘귀에 실을 꿰었다. 구멍을 통과한 실은 사르르 녹듯 투명해지더니 금세 황금빛으로 변했다. 그러곤 세 갈래 그림자를 조심스레 하나로 모으고 예전에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바늘로 그림자의 가장자리를 푹 찔러 넣었다. 그림자가 아프다는 듯 움찔하고 꿈틀거렸다. 나도 모르게 눈이 질끈 감겼다. 나는 그림자를 꼭 쥐고 다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한두 달이 지나면 실밥이 완전히 터져 다시 세 갈래로 갈라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매번 귀찮게도 그림자를 다시 꿰매야 했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그동안 숨기고 있던 속마음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다. 고작 15년 살았을 뿐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바늘 상자에 있던 실을 다 써버린 지 오래였다. 더는 그림자를 수선할 수도 없었기에 절망적이었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을 때 문득 그림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갈라진 세 개의 그림자 중 하나가 내 발목을 양손으로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다. 마치 제발 살려달라는 듯 자신은 죽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화단에 있던 붉은 벽돌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화단으로 가서 벽돌을 집어들었다. 그러곤 벽돌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그림자를 향해 내리꽂고는 단번에 선을 그었다. 제발 떨어져, 이 물귀신 같은 그림자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분노의 일침에 끓어오르는 증오와 원망의 감정까지 전해진 것일까. 그림자의 하얀색 줄이 선명해지더니 점점 발에서 떨어져 나가 수영을 하듯 옥상 위를 유유히 헤엄쳐 사라져버렸다. 마치 거짓말처럼. 이렇게 쉬운 거였나?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후에도 나는 옥상 바닥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어떻게든 남들처럼 평범한 그림자를 갖겠다고 혼자 애쓴 시간이 전부 부질없다고 느껴졌다. 그림자를 하나로 꿰맬 때는 그리도 어려웠는데 버릴 때는 이렇게 쉽다니. 대체 난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고민한 걸까? 심한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이제 2개의 그림자 차례다. 그때 그림자 2개 중 하나가 나를 향해 팔을 쭉 뻗어왔다. 마치 어떻게든 나에게서 벗어나려는 듯이. 나는 다시 한번 벽돌을 들어 손을 뻗은 그림자에 선을 그었다.
발과 그림자가 만나는 바로 그곳에. 그러자 그림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옥상 바닥을 헤엄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하나 남았다. 그토록 원했던 하나의 그림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비로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죽으면 그뿐인걸. 그래, 너라도 살아야지. 죽기 전에 그림자를 풀어주고 싶었다. 내가 죽는다고 그림자까지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아무런 미동도 없는 마지막 남은 그림자를 풀어주기 위해 벽돌을 하늘 높이 쳐들었다.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벽돌을 놓치고 말았다. 쿵! 벽돌은 묵직한 소리와 함께 꽃이 다시든 화단에 떨어졌고 동시에 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위험해! 다시금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몸을 돌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옥상 철문 앞 내가 다니는 은정중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가 서 있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내려와. 교복이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누구지? 나는 계속 긴장한 얼굴로 그 애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해를 등지고 걸어오는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심장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심박동이 빨라졌다. 서서히 교복의 모습이 구체적인 실루엣과 형체를 그리며 내 앞에 나타났다. 나와 같은 학년인 듯 노란색 명찰이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분명한 글씨로 신혜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